1심 선고 나왔나요? 처벌이 너무 낮으면 검사가 항소를 할 겁니다. 반대로 처벌이 너무 높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해야겠죠.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1심 판결문을 들고 와서 항소하면 감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십니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저보고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성범죄 함소심에서 감형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형받은 사건들의 특징이 어땠는지, 얼마나 감형했는지,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본과 동시에 또 감형받지 못한 사건들의 특징은 또 어땠는지까지 가감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시리즈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영상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제추행죄 편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면 항소를 할지 말지, 항소심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게 돼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건 선별 기준입니다. 이번 영상 소개할 사건들, 실제 제가 항소심을 진행했던 추행죄 사건들 총 10건을 좀 모아봤습니다.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했던 사건들이고 또 형법상 강제추행 이외에도 크게 봐서 추행죄에 포섭되는 사건들이 다양하게 좀 일부러 모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0건들은 검사가 항소를 해서 피고인이 뭔가 반사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항소한 사건들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먼저 항소를 희망해서 항소를 했던 그런 사건들만 뽑아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건 비교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딱 10건 준비해봤고요. 사건이야 사실 더 많지만은 대표성을 띈 범죄들만 나름대로 선별을 한 것이어서 10건만 비교해보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할 것 같고요. 제명 보시면은 강제추행죄 있고 제일 많죠. 아무래도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행 미수도 있어요. 준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상 추행, 13세 미만 추행, 업무상 위력 등 추행, 공직밀수장소 추행 다양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청법이죠. 이 아청법 위계 등 추행죄도 있습니다. 1심과 2심 형량 비교해서 표시해뒀고 항소심 결과는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량 이외에도 8번, 10번 사건 보시면은 전자발찌, 취업제한, 보안처분 이런 거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런 보안처분 때문에 항소하는 경우도 있긴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변호인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사를 바꾸면은 뭔가 잘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별게 아닌데 또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일단 제가 수행한 건 L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고요. 1심은 변호사가 있었나 보면은 대부분 또 제가 1심을 했던 사건이었네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1심 했으면 항소심도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은 10건 중에 7건은 1심, 2심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4번, 7번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이 했던 사건이라서 검정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6번은 아예 변호사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번, 7번은 항소 후에 형량이 감경됐기 때문에 표시를 해뒀고 8번에서 10번은 형량 감경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림표 같이 한번 봤는데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살펴보죠. 우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 가장 많이 판결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정 문장들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블라블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 판단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 사실 항소 기각된 사건 판결문 거의 빼놓지 않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정말 그럴까? 객관적인 양형 조건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죠? 우선 객관적 양형 조건이라는 거는 전과 이력이라든지 합의 여부라든지 범행, 행위태양, 범행 수법 내지 가담의 정도, 반성 여부, 비난 가능성 이런 것들이죠. 처음으로 사례 볼 것이 9번 사례입니다. 같이 보죠. 공밀추 사건이고 1, 2심 모두 제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항소했음에도 안타깝게 형량은 벌금 200만 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한번 보시면요. 당심은 이제 항소심 말하는 거예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가 없고 라고 되어 있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이제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도 1, 2심 모두 제가 했으니까 변호사도 바뀐 것도 없었어요. 이 사건이라고 제가 특별히 뭔가 정성을 쏟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피고인도 저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정말 아주 쥐어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번 사건 도대체 왜 항소 기각되었을까?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9번 사건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단 지하철 내 전형적인 추행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요. 여기까지는 대체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실 9번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님이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었어요. 그래서 1심 정수재판 청구를 하면서 제가 맡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번의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시작 전부터 페널티를 안고 시작한 셈이죠. 판사님이 수사 단계, 1심 단계 이렇게 누적된 기록을 쭉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하고 뭐하고 하다가 재판 와서 인정하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했던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무조건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면은 항소가 기각되고 불리한 건 아닙니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커버가 돼요. 그래도 이제 번복하는 건 분명히 유리한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9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됐어요. 1심, 2심 끝까지 했는데도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 안 되는 경우 분명히 있죠. 소수이긴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있다.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피해자분이 엄벌 탄원을 항소심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셨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도로 피해자가 대처를 하시는 거는 우리가 사실 미리 사전에 예상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했던 것이 피해자 감정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리라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초 9번 사건은 약식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1심에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량이 100만 원 줄어가지고 200만 원으로 이제 선고가 되었던 거죠. 항소심에서는 더 깎아주지 않은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피해자 요소인 다른 것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커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이 엄벌 탄원을 항소심에도 계속 했어요. 피고인이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도 결국 수령을 안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점이 가장 큰 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공탁금을 수령을 했다면 선고유예까지도 가능했으리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른 것들 준비 많이 해서 괜찮았거든요. 이 사건 제 기억에 이 사건 판결이 있었던 그 해에 그 선고유예를 희망을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만 선고유예를 받지 못했던 사건이라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다 못하지만 피고인 나름대로 안타까운 사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양형조건 이제 변화 여부 관련해서 지금 사건 보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볼 것이 2번, 3번 사건이에요. 항소심 결과 우선 보면은 둘 다 감형이 되었죠. 일단 2번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벌금형이 일단 시작 전부터 높잖아요. 사실 법 개정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온 건데 요즘에는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벌금형 자체가 없어졌어요. 무조건 징역형인데 징역이나 집행유예냐 뭐 이런 거죠. 이때는 이제 벌금형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개정법 시행 직전에 이 사건 선고가 있었던 사건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 3번 사건 보면은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가 이제 집행유예긴 하지만 어쨌든 징역형이요. 그 다음에 항소를 해갖고 벌금형으로 형종이 바뀌었죠. 아주 크게 감형을 받았습니다. 아주 잘된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왜 9번 사건과 비교하느냐? 2번, 3번도 실은 이제 9번과 비슷하게 1심, 2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감형이 되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 2번, 3번은 모두 수사 단계부터 1심, 2심 끝까지 제가 쭉 맡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또 처음부터 대응 방법을 딱 정해서 인정하고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방향이 중간에 안 바뀝니다. 둘 다 초범이었고 둘 다 합의 다 됐었어요. 2번은 수사 단계에서 했었고 3번은 1심 이전에 합의를 다 했습니다. 일찍 했다는 거죠. 3번은 좀 특이해요. 이 피해자분이 이제 3명인데 2명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나머지 한 분하고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신원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결국 1심이나 2심이나 인정, 반성, 범죄 경력, 뭐 합의 여부, 범행 특징 이런 것들 객관적인 양형 요소들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1심, 2심 똑같다는 굳이 왜 또 제가 거론을 하냐면 저는 사건을 이렇게 처음 맡으면 정상관계 진술서 이런 거를 딱 이렇게 좀 써달라 그래갖고 미리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건 이전에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쭉 써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건데 내용이 이제 뭐 학교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가족관계, 장래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미리 좀 알아두는 거는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뭐 자서전 같은 거니까 그걸 좀 알아야 뭘 맞춰서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양형 사유로 주장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기 위한 용도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1심이나 2심에서 주장했던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 사유들 역시 이제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받아가지고 주장을 그걸 토대로 했을 테니까 이미 1심부터 이제 언급을 해뒀던 거라서 1, 2심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변호사가 안 바뀌었다는 거는. 변호사가 주장해줄 수 있는 양형 사유 같은 게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발급을 해서 드러내는 이런 일을 안 하는 변호사였다가 하는 변호사로 바뀌는 건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이 변호인이 같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주장하는 게 1심, 2심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2번, 3번 사건들이 왜 감형을 받았을까? 2번 사건은요. 일단 피고인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대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고 앞길이 아주 창창한 친구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생한테 뭔가 잘못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일단 검사가 1심에서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을 했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사유로 무조건 벌금형 줘야 된다고 강하게 이제 양형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다행히 벌금이 나왔는데 그래 엄청 높게 났잖아요.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사실 야 너 사실 깜빵 가는 건데 진짜 내가 특별히 봐줘가지고 벌금 주는 거야. 대신 벌금 많이 내야 돼. 이런 의미죠. 이미 1심에서 크게 감형 받았다고 이제 봐도 무방한 사건인데 그리고 이 사건 좀 제가 특이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1심에서 크게 이제 감형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고 당일날 1심 공판검사가 이제 이례적으로 피고인한테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원래 이제 항소해야 되는데 우리 공판부에서 항소 안 하기로 했다. 잘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피고인한테 직접 했다는 겁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더 기억에 남는데
1심에서까지 이미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록들, 이 누적된 피고인의 대처나 준비, 반성의 정도가 항소심에도 그대로 올라갔던 거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일단 줬을 거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 다음, 이 피고인이, 부모님이 이 피고인 아들의 죄를 당신들 스스로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닐 정도로 굉장히 선량하신 분들이었어요. 피고인의 아부로 선도하겠다 이런 의지도 강하게 이제 재판부에 피력을 했고, 물론 제가 이제 그래 보여서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탄원서든 선도계에서든 뭐가 됐든 많이 준비해서 재판주에 매주 제출하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항소심 재판할 때 그 어머니 보고 판사님한테 부수 끼어들어갖고 한마디 하시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재판 가니까 판사님이 잘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저희 벌금 납부할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주 솔직하게요. 왜냐면 합의금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변호사 선임비도 냈을 테니까 피고인 가족 입장에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피고인 부모님한테 어머니 얼마까지 준비되겠냐, 한 3천까지는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항소심에서 대놓고 한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본래 변호사가 내는 양형 의견이 솔직한 게 좋습니다. 대놓고 깎아달라고 할 거면은 최대한 깎아달라 이거보다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죠.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것도, 그걸 또 적절하게 이유를 대면서 주장을 하는 것도,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 사실 큽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제 예상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죠. 어쨌든 이제 이런 숨겨진 이유로 이제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줬음에도 뭘 항소했냐 했을 법한 이번 사건은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 없이도 항소심에서 벌금 횟수를 크게 줄이는 감형이 가능했습니다. 3번 사건은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이에요. 피고인이 만취해가지고 길에서 여러 명 툭툭 건들고 다니는 식으로 이제 추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고, 역시 객관적인 양형 조건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1심과 비교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1, 2심 모두 다 저였으니까 똑같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다? 주장하고 언급하는 것도 똑같았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왜 형종 자체가 바뀌는 정도로 감형이 됐을까?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 반성, 합의, 노력 이런 대응 방식 누적해온 것, 역시 항소심에서 좋은 인상 줄 수 있었다는 거는 이번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앞뒤창창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사건 이전에는 정말 아무런 과오 없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피고인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항소심에도 좋은 인상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소고요. 형량, 판사님, 사람이 깎는 거잖아요. 물론 1심에서 이미 다 검토한 거지만은 판사마다 의견이 이제 더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항소심 끝날 때까지 계속했죠. 뭔가 뉘우치는 의미로. 이 불구속 사건은 항소하고 나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해를 넘기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오랫동안 계속 그런 노력을 누적을 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정기 기부라든지 후원 활동 이런 것도 중단없이 계속 했어요. 사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 조언을 받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건데 항소한 이후에도 꾸준히 이분이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노력을 이제 뭔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계속 되어온 점을 재판부가 꽤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어서 사실 처음부터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사실 집행유예도 감지덕 끼인 건데 애시당초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였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소한 이후에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소수이긴 하지만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그런 사건들 판례를 여러 건 제출을 또 했었어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몇 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제출하기도 했고, 또 다른 변호사님이 했던 다른 당사자가 받았던 그런 판례들을 또 찾아봤더니 적지만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런 판례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소심 판사님들도 이거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벌금형으로 감형해도 되는 건가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감형한 판례가 제법 있다면서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어떤 유사성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주면 판사님 입장에서도 소위 심적 부담이 좀 덜한 거죠. 또 비슷한 경우에 벌금으로 깎아준 경우가 있으니까 나도 깎아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양형 의견도 구체적으로 냈죠. 변호사가 내는 양형 의견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했는데 벌금 1,500에서 2,000 사이로 딱 해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변호인이 감형 해달라고 할 때 어디까지 해주는 게 좋을지 딱 적절한 수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거 꽤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피고인이 그냥 감형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는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3번 사건도 특별한 양형조건 변함이 없었음에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던 이 사건이 항소 후에 벌금 1,500만 원으로 크게 감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 검사가 항소를 했었던 쌍방 항소 사건이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당사자분이 2심 판결 끝나고
하고 눈물을 확 쏟으셨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어쨌든 1심 판결 나면은 1심에서 재판부가 안 좋게 본 부분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럼 2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완을 하기도 해야겠죠. 분명 특별한 양형 어떤 사유, 객관적인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항소 이후에 감형받은 이런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항소를 고려 중인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봤는데 사실은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두 가지 사건에서 숨겨진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번은 아까 대학생이라고 했고 3번은 사회초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피고인의 공통점이 모두 명문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죠.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는 맞거든요. 1심에서도. 근데 이제 보통 2단계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어렵게 항소를 했더니 또 다행히 깎였어요. 그러면은 아니 명문대 출신이면 다 봐주냐 싶은데 사실 이제 드러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굳이 여기에 제가 이유를 부연을 한번 해보자면은 두 분 다 사건 이전에 아주 모범적으로 부모님 말 잘 듣고 뭐 말썽 안 부리고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닌 내재된 양형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 모두 대응 방식도 양호했다는 거죠. 뉘우치고 반성하고 뭐 자제하고 이런 걸 아주 정도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뭐 어느 누구는 용돈이라도 벌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충동적으로 딱 이렇게 범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잘 먹지도 않는 술을 진탕 먹고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법원이 한 번쯤 선처 안 해주면 안 봐주면 누가 봐주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도록 돕는 거는 그렇게 봐달라고 호소하는 거는 또 변호사 역할이 좀 중요하긴 할 겁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고 잘 주장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이유가 비교적 분명한 사건들을 한번 볼게요. 1, 4, 5, 6, 7번 사건입니다. 먼저 그 중에서 1번, 5번, 7번 한번 보죠. 1번 사건은 강제추행하고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한 후에 형량이 6개월이 줄어서 1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형기의 4분의 1 정도가 감형이 된 건데 수사 1심, 2심 단계 모두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 5번 사건은 성폭법상 위력 등 추행 사건인데 같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행 정도는 사실 중한 사건은 아니어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되었다가 항소한 후에 형량이 반으로 줄어서 250만 원이 선고되어서 감형을 받았죠. 수사 단계는 피고인이 혼자 진행했고 정치재판 청구부터 1심, 2심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7번 사건은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1심은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님이 했고 2심부터 제가 수행을 했죠. 1심에서의 기록 검토를 쭉 거친 후에 결국은 번의해서 항소심에서 인정하기로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사건 공통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안타깝게 합의를 다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1번, 5번, 7번 사건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왜 감형받았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건들 공통적으로 1심 판결 이전까지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항소심 들어가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 모두 1심 때까지 부인하느라 합의를 못했죠. 그런 상태로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피해자 감정적인 골이 깊어서 결국 합의를 못했어요. 1, 2심 비교해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었던 거는 부인하다가 인정했다. 이 번의한 거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인정, 반성, 자백 이런 거 대표적인 객관적인 양형사유 중 하나라고 누차 강조해 왔잖아요. 이렇게 1번, 5번, 7번처럼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형량이 감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 감형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항소심 선고 형량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처음부터 인정, 반성, 자백한 2번, 3번 사건하고 또 다릅니다. 시작점도 다르고 감형 한도도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한계점이 있다는 거는 7번 사건이 아주 두드러지죠. 항소 후에 합의 노력했는데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탁을 했죠. 피해자 공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준 거죠. 분명 형량은 1심, 2심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이 향후에 재범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해보면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정도가 이 피고인이 체감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1번, 5번, 7번까지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사례는 실무상 꽤 많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합니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 있기 이전과 이후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1심에도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적어도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흔히 검사도 항소를 해서 쌍방항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방어를 해야 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항소를 인용시켜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는데 1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1번은 실제 1심 판결 선고 당일날 징역 2년으로
무죄심으로 선고가 되어서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잘못되면 감옥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만 했지만 막상 수감이 되고 나면요, 대체로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정서적으로 좀 무너집니다.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빨리 이제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우선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억울하기도 하죠. 왜냐면 다퉈왔는데 실패했으니까. 근데 이제 1심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사유가 없다면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항소심 무죄 판결 가능성을 검토해 봤을 때 확률이 좀 희박하다면은 방향을 좀 선회해서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무죄하고 감형 중에 택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뭘 택할 거냐, 그런 딜레마가 있죠. 우리는 항상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역은 피고인이 혼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죠. 1번 사건 당사자분과 가족들은 비록 제가 1심에서 부인했는데 무죄를 받지 못했음에도 항소심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1심에서 어떤 변호사가 부인을 하다가 2심에서 인정을 하려면 그 변호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맡았던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경우가 많고 또 소통도 잘 되어 원만한 편이라면 번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하고 계속 같이 하는 게 나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재판부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하게 봐서 형량을 정했는지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건이나 당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보면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을지 기존 변호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변호사를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변호사가 있는데도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이제 기존 변호사하고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에 대해서 억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기존 변호사가 나을 수 있다고 제가 조언을 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변호사가 나서서 막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실패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거면 당장 바꿔야겠죠. 7번 사건이 그런 경우이지 않았나 싶은데, 사건 내용이 일단 가피해자 모두 술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해가지고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가해자의 기억도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을 리 없다라는 게 사실상 주장의 핵심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범행 전 정황이 객관적으로 뭔가 피고인의 주장을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7번 사건의 당사자는 무죄를 주장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완고하신 편이었습니다. 저도 항소심 맞고 나서 설득이 꽤 어려웠는데, 아마 1심을 했던 변호사님도 이 피고인분을 설득시키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제대로 봤다면 무죄 주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사자가 희망하는 대로 그냥 부인하는 사건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피고인 기억도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정황도 유리한 게 없는데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사건 외적인 부분만 엄청나게 집착을 해서 뭐랄까, 기록을 보니까 이 배가 산으로 갔달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보면은 변호사가 딱 잘라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줬어야 합니다. 그랬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줬어야죠. 이 1심 변호사님이 그걸 몰랐을까? 몰랐다면 더 큰일인데 가능성이 낮다는 정도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결국 다투다가 벌금 나올 사건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오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변호사가 대응 실패한 거죠. 조언 잘못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망쳐놓고. 처음부터 인정했더라면 합의도 쉬웠을 거고, 그랬다면 기소유예도 넉넉히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괘씸죄로, 초범이고 사건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요. 1번 사건에 관해서는 저는 고민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왜냐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납득이 좀 안 됐었고, 누가 봐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긴 했었거든요. 항소에서 계속 다툴 여지도 좀 있었습니다. 마음은 피고인이나 저나 똑같죠. 근데 변호사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에게 현재 가장 싫어하고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피고인의 가족 관계라든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재판사적 고려해 보면은 이분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심에서 워낙 쏟아내듯이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특별히 더 나아가가지고 뭔가 새롭게 주장할 만한 사실도 사실 없긴 했어요. 무죄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거죠.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분 설득했고 수긍하셨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입장 바꾼 겁니다. 비록 합의는 끝까지 못 해드렸지만 6개월 감형받을 수 있었죠. 덕분에. 깎인 6개월이 뭐다? 소위 괘씸죄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5번 사건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직업상 이유로 벌금 액수를 감형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감형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5번 역시 합의를 끝까지 못했지만 대신 공탁을 했죠. 그 나머지 양형사들은 1, 2심 모두 동일했어요.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까지 함으로써 피해 회복 노력한 사정을 어필을 좀 했죠. 그래서 벌금 액수를 절반 정도 감형을 받았고,
이 벌금액수 감형이 필요한 직업상 이유를 강조를 하기도 했죠. 벌금액수 깎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꽤 중요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개인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사건 만약에 합의까지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집행유예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1년에 한 2년 정도요. 5번 사건은 만약 합의까지 했으면 어디까지 감형받을 수 있었을까요? 벌금 한 300에서 500 사이에 선고유예까지 가능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7번은 합의했으면 어땠을까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했으면 이거는 뭐 기소유예는 넉넉했을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 합의됐다면 벌금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형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최고 선고유예까지도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세 가지 사건들 모두 관건은 합의였다는 거죠. 합의야 1심 변호사님이 해줬을 수도 있죠. 근데 항소심에서도 제가 막고 나서도 이제 뭐 계속 합의는 안 됐으니까 모든 제가 했던 사건들에 있어서 합의 노력이야 어떻게 사건마다 다 다르겠냐마는 똑같이 노력해도 결국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합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끝까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비록 합의를 하지 못했어도 번이한 것만으로도 형량 감경을 받았으니까 1번, 5번, 7번 사건들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는 있겠죠. 나머지 4번, 6번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4번은 1심은 다른 변호사님, 항소심부터 제가 했던 사건이고 2심에서 변호사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6번 사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건이기도 한데 1심 때는 변호사가 없었다가 항소심부터 이제 제가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이 4번, 6번은 제가 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번 사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일명 아청법이죠. 학교에서 제자를 상대로 이제 반복적으로 추행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죄질이 안 좋은 거죠. 1심은 징역 2년 나왔어요. 실형 선고돼서 법정 구속돼 어떤 분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항소심에서 이제 최종 선고 형량 보면은 다행히 이 4번 사건 집행유예 받았죠. 2심 때 감형이 되어서 당일 바로 석방까지 이루어졌는데 4번 사건 당사자가 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바꾸기를 희망한 이유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체로 이제 제가 앞서 지적한 바대로 피고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변호사가 1심에서 충분한 도움이나 관심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뭔가 못 믿었다는 거죠. 4번 사건 참 독특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그 무렵에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건의 당사자 피고인분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는 수감인들하고 보통 이제 자기 사건 얘기하면서 변호사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전부 자기 변호사 욕을 하는데 유독 이 그 구속되신 그 사건 당사자분만 제 욕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사건 피고인분이 하도 신기해서 그 변호사가 누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가족분들이 소개를 받아갖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 심을 맡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죠. 이 4번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주 강력한 감형 요소죠. 바로 합의가 됐다는 건데 제가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4번 사건은 초범이고 처음부터 인정 자백했는데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항소심에서 합의가 관건인 사안이었죠. 처음부터 합의했으면 1심에서 이미 구속이 안 되셨을 뿐입니다. 사실 이 사건 합의도 굉장히 어렵겠는데 피해자가 이제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직접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고 듣기로는 1심 변호사님도 피해자 국선 통해서 합의 의사를 확인을 했다고 전달은 받았었는데요. 얼마나 시도를 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항소심 진행 과정이 대충 한 3달 정도 됐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합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죄다 동원해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 가족들을 대신해서 완곡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할 사람들을 섭외를 해갖고 이야기를 넣어보기도 하고요. 저는 저대로 피해자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확인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오죽했으면 피해자 변호사님도 저한테 피해자가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연락하냐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되면 뭐 위로금이라도 이제 전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 그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이 사건 당시에는 또 형사공탁이 안 됐었거든요. 계좌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돈을 일방적으로 송금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송금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우편안이라는 거를 피해자 가족들한테 이제 보내는 방법으로 위로금을 전달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 우편안을 피해자 부모님이 받으시긴 했어요. 합의의사는 이제 그럼에도 여전히 안 하시겠다 쪽이었는데 말미에는 저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피고인이나 가족분들에도 어렵게 죄송합니다만 이제 합의 못할 것 같습니다. 단념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어렵게 말씀을 전달드리고 이제 판결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그 연락처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결 선고 전날 피해자 아버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락을 딱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 이제 판결 선고라서 연락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 가족들도 뭐 피해자분이 뭐 용서 안 해주었다는 거 수긍하고 있고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죄송하다는 말 꼭 대신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지금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된다고 하면 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시는 혹시 조건이 있으시냐 했더니 그런 건 없고 우편안 받은 걸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을 보니까 대충 오후 5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판결 선고 전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일단 법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합의될 것 같으니까 내일 선고가 안 된다 이렇게 전화를 일단 넣어놓고요. 6시 넘으면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에 합의서를 써가지고 합의서 준비해두고 이제 직원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선고일 연기신청서 들고 법원 다닐 때에다가 접수를 시켰어요. 6시 되면은 이제 법원이 문 닫으니까 아주 쌩 난리를 쳤죠. 전날. 다행히 이제 모든 서류가 접수가 되고 법원에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한테 이제 선고 연기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 됐구나.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인가 항소심 판결이 이제 다시 잡히고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석방이 되신 거죠. 이제 처음 이제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이제 이색적이고. 근데 구치소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긴 합니다. 제가 쓱 보고 이제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된 경위도 굉장히 독특했던 합의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싶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항소심 감형사이고 아주 총망라해서 전부 적용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심 때까지는 이분이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처음 선임했던 사건이고. 근데 이제 6번 사건은 항소심 선임 단계에서 제가 사실 이분을 처음 상담해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 훨씬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그래서 조언을 해드렸던 그런 분인데 당사자분이 여의치 않아서 혼자 진행을 하시다가 일이 악화가 돼갖고 다시 찾아오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후회를 많이 하셨었죠. 처음부터 말 들을 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6번 사건이 제가 항소심 사건 준비하면서 딱 기록을 보니까 뭐랄까 굉장히 손볼 게 많았어요. 해결할 것이 많았다는 건데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항소심을 해야 되는 변호사 입장에서 뭐랄까 사건이 도화지 같달까요? 그림 그릴 게 많은 거죠. 아무것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조건 변화를 주기가 쉽겠다 싶은 거죠. 첫 번째로 이제 1심에서 부인하던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 설득 필요했고 수긍해 주셔서 가능했죠. 당초 제가 조언을 드리기도 처음부터 인정해야 된다고 했던 사건이기도 했어요. 듣더라도 다시 고쳐잡자. 더불어 합의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결국 합의가 안 됐어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소전부터 합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안 되었던 그런 사정들도 좀 이렇게 어필을 하기도 했죠. 1심에서 이제 아무래도 다투다 보니까 피해자분이 거기에 또 매몰되다 보니까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이래저래 합의가 안 되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었습니다. 말미에 공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인분이 여차저차해서 혼자 사건 진행하면서 대응 방식 괴상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주변이나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대응 방식이 좀 이상해졌던 거지 이 피고인이 무턱대고 처벌 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또 부연 설명도 좀 했고요. 판사님이 좀 그럴듯하게 이 사람 왜 이랬지 이렇게 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굳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분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과거 살아오신 배경이라든지 평도 정신병력이라든지 형사처벌로 직업 유지가 어려운 사정들 아주 종합 풀세트처럼 다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건 내용이 술자리에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런 내용인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죠. 다툼으로 인해서 괘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듯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사건 처벌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취지의 주장도 비슷한 판례를 제출을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죠. 변호사의 입장에서 손볼 게 아주 풍부했습니다. 도화지였다니까요.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이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도 했었었죠. 항소는 당연히 기각이 되었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 6번 사건 판결문인데요. 진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걸 알 수가 있죠. 1심 대처가 미흡해서 마치 도화지 같았던 이 사건. 어렵고 정말 할 게 많았지만 오히려 할 게 많아서 준비 잘해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받고 원만히 종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8번, 10번 보겠습니다. 8번, 10번 역시 1, 2심 모두 제가 했습니다. 8번은 재범이고 10번은 초범의 사건이었는데 일단 8번은 길거리에서 추행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었어요. 미수범이라 또 동종 전력이 있고 그 당시에 이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형 선고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0번은 술이 취해서 같이 잠이 들어있다가 옆에 같이 누워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건드렸던 그런 사건인데 초범이고 합의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처음 부인했던 것을 번의했던 그런 특징이 있었던 사건이었죠. 둘 다 맨 처음 사례 9번처럼 공통적으로 1심, 2심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양형사의 변경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1심 형량, 구형 대비 적당히 나온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항소 후에 항소심 선고 형량도 1심과 동일했어요. 객관적인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서 형량 자체에 변동이 없었던 그런 사례 이미 제약인데고요. 그럼 항소 실패한 거 아니냐? 적당히 잘 나왔으면 왜 굳이 항소를 했나? 애시당초 항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바로 부수처분 때문에 한 겁니다. 8번 사건은 동종전력이 있다 보니까 1심에서 전자발찌 3년이 나왔거든요. 이거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 수가 있죠. 사건 자체는 그리 중한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형 조건은 형량을 정하는 데 주된 요소이지 전자발찌 부착은 또 다른 요소들을 주목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중 하나는 이제 전자발찌는 이제 재범 위험성을 봅니다. 8번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부착 명령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이상하다 싶었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력이 있긴 했습니다만 모두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피고인이 실직을 한 이후에 방황을 많이 하면서 이런 그 일련의 범행들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었거든요. 처지를 좀 비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범죄 수법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알코올 사용의 문제를 좀 제어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좀 냈죠.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을 수용할 테니까 전자발찌 이거는 좀 빼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놓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전자발찌는 기각이 되었죠. 1심에서 달리 별다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었어요. 대신 보안 처분의 종류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절하게 잘 정리해서 항소 후에 어필을 했던 거죠. 실제 8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보면은 보호관찰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재범우려가 높다기보다는 알코올 사용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항소심에서 제가 했던 변호인이 했던 주장을 대부분 수용을 해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전자발찌가 날아간 킥은 보호관찰을 수용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건 할 테니까 이건 좀 빼줘 이런 거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사건은 취업제한 3년이 부과되었었어요. 성교육 80시간도 부과되었죠. 10번 사건 당사자분이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취업제한 명령이 상당히 광범위해가지고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수처분을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낸 거죠. 10번은 합의는 진작 했으니까 특별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었어요. 1, 2심 제가 했으니까 피고인의 양형 조건 관련 주장한 내용도 특별히 달라질 거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항소 후에 1심 재판부가 조금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좀 뭐였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을 좀 더 부각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1심 때 언급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피고인이 이런저런 일을 꿈꿔왔고 어릴 때부터 또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준비했던 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쭉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많이 했었어요. 취업제한 명령이 있게 되면 피고인의 꿈이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다. 이게 벌금만으로도 타격이 있는데 취업제한까지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교육 80시간인데 사회초년생이라서 휴가 내기도 어렵고 시간 내기 어려운데 이 80시간을 어떻게 이수하느냐 이렇게 대놓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정신 잘 살아있습니다. 재범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뭐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결국 10번 사건 실제 판결을 보면은 항소심에서는 취업제한 면제되었어요. 덧붙여서 성교육도 날렸죠. 부수처분은 다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냥 딱 벌금만 남은 거죠.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더 해야 되는 그런 타격들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판결문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이렇게 8번, 10번처럼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만 깎으려고 항소하는 게 아니라는 것. 부수처분만을 면제해달라고 항소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는 점.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소를 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수처분의 면제를 구하는 항소는 양형 조건의 변화 여부보다는 부수처분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한 부수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잘 주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면제를 구하는 부수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주장해야 될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항소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10건의 사건들 그런 카테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제가 골라본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표성을 띈 사건들만 골라봤거든요. 항소심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항소라는 게요, 뭔가 아쉽고 해보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제 낫지 않겠습니까? 명백하게 항소하는 건 아니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게 낫지만은 해볼만 하다 싶으면은 해봐야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감형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항소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가능성을 모르겠다.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연락 한번 주시죠. 저 아니라도 변호사하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은 분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